일단 처음에 그 쿠팡의 기업 가치 100조 원의 논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논리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기본적인 특징 하에서 나왔고 그 온라인 유통시장의 특징에 의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온라인화가 소비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이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는지 제가 이제 삼국시대를 표현을 하는데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또 신삼국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슈머 업종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100조 원의 그런 기업 가치를 받고서 상장이 되는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장 점유율 14%밖에 되지 않는데 100조 원의 그런 그 가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PSR 기준으로 봤을 때 5배거든요. PSR은 이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 하지만 중장기 성장 여력은 굉장히 큰 업체들한테 부여하는 멀티플 밸류에이션인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보다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14%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의 그런 결과물을 온전히 다 쿠팡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 점유율인데 한 3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덜컥 저렇게 밸류에이션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게 그 한국 시장이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한국에 맨날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한국 시장이 작다, 작다. 뭐 이런 조그만 시장에서 뭐 먹을 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의 유통시장이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이커머스 규모 측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 5위고요. 우리나라가 그 GDP 규모 자체도 지금 거의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이어서 2위인데 저 29%라는 거에는 자동차 연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는 저희가 온라인 컨슈머 시장을 통계할 때 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할 경우에는 한 42%까지 온라인 유통시장 침투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인터넷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높은 수도권의 집중도. 우리나라 뭐 수도권이 전체 경제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쿠팡이 한국의 여러 그 지역 단위의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하겠지만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워낙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투자만으로도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배 문화, 굉장히 특이한 택배 문화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그 아파트 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 걸 보고 다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야 이거 택배 효율이 엄청나겠는걸? 뭐 이런 그 의미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한국은 뭔가 전쟁 위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디스카운트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이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BTS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시장이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환상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받게 됐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게 되면 이 14%라는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재편을 해서 쿠팡이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재편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면 시장 점유율이 35%인 것보다 14%인 게 성장의 여력이 훨씬 더 큰 거겠죠. 그죠? 아마존이 지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 자체만으로는 사실 상승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한국은 쿠팡이 14%에서 뭐 미국처럼 48%까지 5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쿠팡이 아마존보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성장 여력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아무튼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쿠팡의 그런 또 시장 재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 멀티플을 받을 수 있게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들이 뭐냐고 하게 되면 11번가나 EMF나 티몬 같은 이런 전통적인 오픈마켓 업체들도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쿠팡이 100조 원을 받게 되면 뭐 PSR 15배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자기들은 PSR 한 배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을 준비한다, M&A 시장에 나왔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뭐 카카오 커머스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이 17%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 40%씩 막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 보시면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EMF 다 정체되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온라인 유통은 오프라인하고 달리 집중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거리라는 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리라는 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마트가 좋아도 우리 집 옆에 롯데마트 있으면 롯데마트 간단 말이죠. 거리라는 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형성이 되는데 온라인 유통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로 굉장히 집중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시장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재편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의미 자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티몬이라든지 EF라든지 11번가 같은 이런 그 하위에 있는 시장 점유율 하위에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도태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가지고서 쿠팡이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11번가 EMF 팀원도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 100조 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아주 무리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 지금 아마존이 한 48%거든요. 근데 50% 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독과점의 우려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재밌는 뉴스가 뭐냐고 하게 되면 아마존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38%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48%인데 그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무슨 일이 있었지? 잘 성장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아마존 대표이사가 나와서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은 48%가 아니라 38%입니다라고 시장 점유율을 낮춘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유통회사들은 어떻게든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을 낮추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독과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요즘 뭐 미국에서 아마존 효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존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서 벤더들을 쥐어짠다든지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미국 정부에서 또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이게 저하하는 싫어하는 이제 그런 현상,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50%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영업이익률이 그 한 3, 4% 정도 나옵니다. 그 유통에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5%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35%를 저희가 그 타겟으로 보는데 35%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의 그 GP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1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직매입이잖아요. 쿠팡은 더군 직매입인데도 일반적으로 직매입이면 25% 이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GP 마진입니다. 면세점은 45%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직매입은 재고를 떠안고서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벤더들한테. 그런데 15%밖에 안 된다는 말은 역마진으로 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P 마진을 아마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벤더들한테 조금 더 싸게 사올 수도 있고요. 영업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면 GP 마진을 한 0.1%포인트만 올리더라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효과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쿠팡의 매출 규모가 작년에 14조 원이었잖아요. 14조 원의 0.1% 정도만
GP 마진을 개선시키다고 하더라도 1,4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규모죠. 그러니까 일단 외형이 굉장히 커진 다음에는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를 가정을 하고 거래액을 지금 전체 소매 판매 시장 규모가 한 3~4%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27년 정도가 이제 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온라인 시장 침투율은 지금 아까 중국 잠깐 보셨죠? 중국이 5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까지는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뭐 7~80% 되기는 힘들어요. 그죠? 나는 그 오프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온라인 침투에서 이제 조금 비껴나 있어요. 이제 나갈 사람들, 온라인으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서 오프라인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라운지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직원들한테 대우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쇼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60% 정도를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의 실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의 점유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 정도로 잡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한 그 3.5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적정 PER, 뭐 절대적인 시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30배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106조가 나오게 돼요. 106조. 예. 굉장히 근데 아주 그 엄격한 가정이죠. 예.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일단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2027년이 되면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률이 10% 아래가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과연 30배를 적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30배를 적용한 106조를 지금 현재 가치 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쿠팡이 비싼 거는 맞죠.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런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이 쿠팡의 가치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쿠팡은 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로서의 그런 새로운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를 꿈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통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를 꿈꾸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로서 유통시장에 진출을 한 거지만 쿠팡은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지금 어떤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는 줄기세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거는 뭘 기반으로 해서 막대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의 막대한 트래픽이 굉장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줄기세포로 해서 다양한 사업에 이미 쿠팡도 OTT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사업도 신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막대한 트래픽입니다. 막대한 트래픽.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그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의 기업 가치를 이 유통만 가지고 잡는 거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와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어떤 사업을 신규로 전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 팔자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마존 때문에 그래요. 아마존이 그런 역마진 MS 확대 전략,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깎으면서 초창기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 이상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확 증가하게 되는 이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아마존은 2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마존은 원래 그 도서 판매부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역마진 MS 확대 전략으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음반 시장 또 이북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또 역마진 MS 확대 전략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아마존이 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2011년도부터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마진 MS 확대 전략이니까 처음에는 프로모션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하면 돼 뭐 이러면서 근데 끝내는 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이 투자자들한테 멋진 그런 선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아마존의 히스토리를 미국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게 그런 잠재력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을 한 5%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스테디하게 간다고 가정을 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처음에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레버리지를 추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처음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떨어집니다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은 5%로 쭉 간다고 가정했는데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3%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의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온라인 유통은 영업이익률이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이제 막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효율성 개념이에요. 효율성. 그러니까 매출이 효율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매출이 발생하면 안 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효율성 개념이 왜 나왔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죠. 백화점 하나 오픈하는데 한 5, 6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5천억, 6천억을 일으키는 백화점을 설립을 하려면 캐펙스가 투자금이 한 5, 6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땅값이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건물값이 한 2천억 그리고 인테리어 값이 한 1천억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또 도심지에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땅값이 비싸죠. 그런데 투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팔면 안 돼요. 백화점의 오픈 시간은 딱 10시 반에서 8시까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딱 있다 보니까 투자 회수를 제대로 하려면 비싼 걸 팔아야 됩니다. 마진이 좋은 걸 팔아야 돼요. 가장 마진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해야 돼요? 옷이에요. 화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다 패션 화장품으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아무거나 팔면 안 된다. 마진이 잘 나오는 것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리담회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많이만 팔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 마진을 0.1%포인트만 개선시키더라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되겠죠. 알리바바 같은 업체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쿠팡이 그런 업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이 PER이 이제 한 20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뭐 20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회사들을 갖다 쭉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구해보게 되면은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R 100배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확장력, 엄청난 영업이익의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립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아마존의 PER을 보게 되면 아까 돈 많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꺾였다고 했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과거에 성공한 선례 때문에 PER이 600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PER이 내려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이 되는 게 뭐냐고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 찍히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니 매출이 14조나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익이 안 나와요? 뭔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매출 1조 하기도 힘든데 14조나 매출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이익이 안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를 갖다가 뭘 믿고 투자를 하느냐? 뭐 이렇게 그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유통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 데피니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화는 이퀄 ASP의 하락이다. ASP는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온라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화라는 게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ASP의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 이제 그래프가 쭉 걸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되게 특이한 게 2013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2%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인가 넘어갔을 거예요. 저쪽 2017년도에. 그것도 작년이 좀 낮았기 때문인 거고 1% 내외에서 계속 한 10년 정도를 7, 8년을 갖다 끌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1950년 6.25 이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3년 이후에 발생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생산자 물가가 이제 좀 낮아져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하고의 함수 관계가 2013년부터 또 깨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요인들이 발생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고 하게 되면 유통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 제품이 넘어갈 때 뭔가 물가의 하락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거를 이제 온라인화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화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기서 가격이 하락하고 마진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업체에서 물가 하락의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그래프가 오른쪽이죠. 소비 심리는 Q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하고 소비 심리는 같이 움직이는데 2013년부터는 굉장히 특이하게 소비 심리가 올라가는데 소매 판매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소매 판매는 세일즈의 개념이거든요. P 곱하기 Q죠. 소비 심리는 Q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P가 내려가면 소매 판매는 Q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괴리가 한 5년 정도의 괴리가 이런 온라인화의 영향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3년 이후에 모바일 쇼핑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 뭐 온라인은 예전부터 발달돼 있었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었기 때문에 PC 온라인이 그 전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PC 온라인하고 모바일하고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 PC 온라인은 좀 한계가 있죠. 시간과 공간에 역시 또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C 온라인 쇼핑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C는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8시, 9시 이때 PC 온라인 그 매출이 많이 잡히게 되거든요. 회사에서는 못 하니까. 근데 모바일 쇼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의 합리성,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가격 비교를 좀 해보고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성이 제고되다 보니까 ASP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용 시간대 분포를 보게 되면 저게 모바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은 저 18시에서 21시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 11시에서 14시 점심시간이죠. 저런 때 이제 많이 쇼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밤 잠자기 전에 저 21시에서 24시 저 때 쇼핑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PC 온라인하고 모바일 쇼핑하고는 상당히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좀 다른 쇼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의 합리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가격의 하락 요인이 발생을 했고, 이거를 이제 유통업체하고 브랜드 업체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게 이제 소비의 밸류체인이거든요. 소비자한테 물건이 전달될 때 유통업체에서 물건이 전달되는 거고, 유통업체는 브랜드 업체한테 또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비 밸류체인의 경제 주체들, 요 세 개의 경제 주체들에서 모두 가격 하락의 요인이 발생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검색이라든지 상품의 선택폭이 확대되면서 합리성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죠? 뭐 건물도 필요 없고요. 직원들도 필요 없잖아요. 백화점 하나 운영하는데 한 70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유통은 그렇게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투자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정비도 적게 들어가요. 직원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2013년 이후에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면서 유통시장에서 두 가지 가정이 깨졌다. 두 가지 가정. 그게 뭐냐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가정이고,
이제 두 번째는 마진에 대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가정은 콧물을 살 필요 없고 고정비 별로 들어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당연히 투자 회수할 것도 없기 때문에 목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1, 2%에만 팔아도 돼요. 영업이익률 1, 2%만 벌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들이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유통이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집객이 제일 힘들어요. 집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상점을 여느냐, 목 좋은 곳에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백화점 산업은 이퀄 부동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어려운 집객을 이미 다 끝내놓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SKT죠. 우리나라 2,500만 고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SKT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이버죠. 우리나라에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운 집객을 이미 끝내놓기 때문에 이 두 업체는 그냥 슬그머니 유통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1번가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처음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했는데 5년 만에 거래액이 6조가 됐어요. 5년 만에 거래액이 6조. 6조가 어떤 금액이냐라고 하게 되면 신세계 백화점이 50년 동안 이뤄놓은 매출 규모입니다. 그거를 단 5년 동안에, 6년 동안에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유통에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카테고리 확대가 쇼핑 시장의 진출의 핵심적인 목표였고 SKT의 11번가는 애초에는 소비자의 빅데이터 이게 중요한 목표였어요. 이미 2,500만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까지 수량화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신규 사업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리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업체들은 유통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마진에 대한 가정이 깨진 거죠. 롯데, 신세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 벌 생각이 없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 유통업체들은 정말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돈 벌어야 되는데 가격을 계속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해외 진출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해외 진출할 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확실해요. 그 해외에서 자기 브랜드를 사줄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해외에다가 진출하려고 하게 되면 법인도 세워야 되죠. 건물 임대도 해야 되죠. 직원도 뽑아야 되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 일반적으로 중개업체를 끼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개업체한테 또 수수료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이 그 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주가하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현저하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그냥 해외 진출이 너무나 쉽게 한국 시장에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니터링도 바로바로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본국과 해외 사이의 이중 가격제가 소멸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유통업체와 소비자 브랜드 업체가 모두 가격 하락 요인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온라인화가 이런 온라인화 가격 하락이 각 소위 밸류체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나라 유통의 아주 간략한 역사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책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친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카테고리별로 이제 치고 들어갔어요. 온라인 유통이.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게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PC 가전입니다. 왜냐하면 표준화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어디서 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격이 싸면 돼요. 어차피 AS는 LG하고 삼성에서 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C 온라인 카테고리에 가장 먼저 온라인이 침투를 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업체가 어디냐? 바로 가전 양판 업체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를 비롯해 전자랜드 이런 애들은 지금 유명무실해졌죠. 그죠? 롯데 하이마트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그래프를 지금 보시게 되면 롯데 하이마트는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3년을 저점으로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전략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적인 그 경쟁력의 제고죠. 저렇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온라인 영향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한국의 1등 가전 양판 업체는 저렇게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 저렇게 성장성과 수익성이 올라갔을까?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최저가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유통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최저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쟁사들을 다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유통하고 온라인 유통은 기본적인 고정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최저가로 밀어버리게 되면은 오프라인의 비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구조조정을 또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점포 수를 갖다가 30%나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것들도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밌는 게 거기는 워낙 땅덩이가 넓어가지고서는 한번 세탁기 같은 거 AS 받으려면은 한두 달 기다려야 된대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내일 모레 지금 AS 기사가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한국은 AS를 구할 때, AS를 신청할 때 그냥 LG하고 삼성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봐야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아예 그런 기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신규 사업을 런칭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바이에 대한 로열티도 형성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매출에도 증가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수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롯데하이마트가 왜 그런 베스트바이 같은 궤적을 그리지 못했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삼성하고 LG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다. 베스트바이는 자기 가격을 자기 제품 어차피 직매입한 거잖아요. 마음대로 후려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LG하고 삼성이 그러면 안 줘요. LG하고 삼성은 가격이 너무 다운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롯데하이마트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업체들은 자기 제품이 어느 한 채널에서만 판매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가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삼성하고 LG에서 전화가 와요. 야, 너희 왜 이렇게 가격 싸게 파니? 그럼 우리는 너한테 물건 안 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하고 LG를 안 팔면 뭐 어떤 걸 팔아요? 한국 소비자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렇게 너무 특정한 회사의 제조사의 비중이 높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가격을 마음대로 다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비 부담이라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롯데마트의 샵인샵 매출, 샵인샵 점포 비중이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하이마트가 롯데 쇼핑의 계열사가 됐잖아요. 하이마트에서. 그래서 롯데마트에 다 100여 개 점포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마트가 실적이 되게 안 좋고 트래픽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롯데하이마트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 점포를 갖다가 그럼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마트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좀 임대료라도 받아야죠. 네, 그죠? 저 고정 임대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스크랩도 못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쫓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데하이마트가 저런 베스트바이하고의 사업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저렇게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롯데하이마트가 이제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포 스크랩 같은 거 롯데마트가 점포 스크랩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런 사업 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게 돼요. 이중고는 뭐냐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브랜드화가 진행이 되면서 백화점의 협상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가면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있으니까 백화점이 집객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지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소비가 브랜드화가 되면서 나는 루이비통이 있어야지 백화점에 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백화점이 협상력에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하고 GP 마진 추이를 보게 되면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GP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네, 저게 명품 비중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카테고리에서 차지하는 명품 비중이 30%까지 올라왔고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 35%까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와도 마진이 별로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거기에다가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제 브랜드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의 협상력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백화점 업체들은 그런
소비 시장에서의 헤게모니가 점점 더 백화점에서 이제 브랜드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그런 헤게모니 이동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백화점 업체들이 좀 건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한국의 유통시장은 자본이 집중돼 있다. 일본이나 미국들 보시게 되면은 백화점 업체 따로 있고요, 대형마트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홈쇼핑 업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롯데 같은 경우 마트, 백화점, 홈쇼핑 다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 패턴의 변화를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작년, 재작년 거쳐가지고서 미국의 백화점들이 뭐 수천 개가 문을 닫았는데 고정 임대료를 버틸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백화점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 부동산을 다 대부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세일즈 앤 리스백 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지난 20-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훌륭한 신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백화점은 수수료 베이스예요. 이게 직매입을 하게 되면 재고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한국의 백화점은 이제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런 재고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수수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매입을 되게 잘하면 마진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만은 이 재고 부담의 리스크가 또 큽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백화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통업체가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섬이나 LF 같은 업체들이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브랜드가 한국의 소비자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잘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브랜드 MD 사업의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온라인 채널에 침투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식품이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사기가 좀 껄끄럽죠. 얼마만큼 신선도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있는 냉장고가 그대로 안 오면 난리가 나죠. 그죠? 네, 사진에 있는 냉장고가 그대로 와야 됩니다. 하지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싱싱한 배추가 그대로 오면 그게 서프라이즈죠. 네.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재고를 그렇게 그 다음날 배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의 인프라였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 침투를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이 오프라인의 마지막 보루였고 온라인 채널 입장에서는 마지막 불모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018년 이후에 빠르게 침투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전업주부의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식품 온라인 정기 배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받아보니까 또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진보를 하게 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도 형성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식품 온라인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마지막 남은 불모지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탐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자, 뭐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출이 증가하는데 손실이 줄지가 않죠. 네, 그런 역마진 전략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미있는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예요. 국내 연간 첨가 도매 거래량 보시게 되면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꺾였어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국내 연간 첨가 도매 거래량입니다. 도매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등 논수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오히려 줄었어요.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거래량도 증가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업체들이 이제 직매입을 늘린 거예요. 산지 직매입을. 그래서 중간 도매 거래량이 이제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오프라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 업체들의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월마트가 주가가 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실적도 좋아지고 아마존을 꺾었어요. 이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전체 온라인은 상당히 안 됩니다.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월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6%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뭐 48%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는 월마트가 아마존을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또 이 대형마트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물류 기지로 활용을 하면서 근거리 물류 배송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제 경쟁력으로 오히려 오프라인 점포가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 소진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또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월마트가 실적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런 월마트의 실적이 우리나라 대형마트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컸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저런 한국의 월마트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 도표를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되면서 각 소비의 밸류체인, 소비자, 그다음에 유통업체들,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 ODM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요거까지만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피한 거예요. P가 떨어지니까. 아까 온라인화는 ASP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데 Q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소비자 후생은 더 좋아지겠죠. 많이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P하고 Q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P는 온라인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거고, Q는 온라인한테 뺏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울해지는 거고요. 브랜드 업체들은 양극화가 심해져요.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 글로벌리 나가게 되면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그런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은 P가 유지되는데 Q가 증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P가 유지되죠? 네. 롯데마트가 소비자한테 윤조 에센스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아요. 하지만 아모레퍼스픽은 그렇게 8만 원에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원래 똑같은 가격에 그냥 롯데마트에다가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데마트가 이 네이버나 쿠팡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건 있거든요. 근데 Q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스픽은 이 세링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Q가 증가하니까 엄청나게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고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업체들이 다 겪고 있는 엄청난 그 호실적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어때요? P가 떨어지고 Q도 떨어집니다. P는 왜 떨어지느냐? 롯데닷컴이 아모레퍼스픽한테는 가격을 다운시켜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AVCNC한테는, 미샤한테는 가격을 다운시켜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브랜드력의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P가 떨어져요. 근데 Q도 떨어져요. 왜냐? 소비자들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10에서 20% 싸게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력이 약한 업체들은 더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고,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양극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ODM 업체들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콜마라든지 코스메스 같은 이런 ODM 업체들이 P가 유지되는데 Q가 증가를 하게 돼요. Q가 증가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소비자 단에서 지금 Q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Q가 증가하는 거 오케이인데 P가 유지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 AVCNC가 P가 다운돼서 이제 코스메스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롯데닷컴에서 물건 좀 깎아달래. 너희도 좀 싸게 만들어줄 수 있니? 라고 말을 해봤을 때 코스메스에서 아, 형님 그럼 다음에 그냥 오세요. 왜냐하면 코스메스 콜만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가 유지가 되는 단계에서 유지가 되면서 Q가 증가하다 보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렇게 10시에서 4시로 쭉 이렇게 사선을 긋게 되면은 소비자는 뭐 어차피 비즈니스가 아니니까요. 제외하고 봤을 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하고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이런 회사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주가가 최소한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네이버, 쿠팡이나 스타컴처럼 시장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코스메스나 한국콜마 같은 이런 업체들은 주가가 높게는 10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온라인화로 인해서 이러한 산업과 실적과 주가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전의 삼국시대는 뭐냐고 하게 되면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스타컴이 각각의 역량이 있어요. 고유의 역량이 있어요. 그걸 제고시키면서 자기의 그런 그 사업의
그 내공을 키워온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쿠팡은 우리나라 최대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1위 업체예요. 매출이 14조잖아요. 그죠? 그건 직매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직매입과 배송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처럼 완벽하게 배송을 해주는 회사가 지금 없죠. 오픈마켓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배송에 대한 불만이에요. 쿠팡은 시간까지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오픈마켓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어떤 건 막 일주일도 걸려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서는 판매자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재고가 소진이 됐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그럼 그 일주일 후에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 때문에 점점 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뭐 쿠팡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매입과 배송,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장 쿠팡의 강점인 거고, 네이버는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업체예요. 플랫폼 업체. 여기는 직접 매출 일으키지 않습니다. 재고를 직접 가지고 있지. 그런 거 싫어해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거래액은 제일 크죠. 28조입니다만은 사실은 자기가 직접 일으키는 매출은 없고, 그것도 대부분은 또 한 절반 이상은 채널링이라고 하죠. 샵인샵으로 해서 이 물건을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절반 이상은 다 11번가 G마켓, 쿠팡도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물건이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로서 1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쓱닷컴은 카테고리 믹스가 다르죠. 그래서 최대 식품 온라인 유통업체로서 쿠팡과 차별화를 가질 수가 있었고, 네이버하고는 좀 공생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류센터도 좀 공유하자, 그 다음에 식품 온라인 좀 같이 하자, 서로가 카테고리가 필요하고 물류센터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공생관계였는데,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이마트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구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쿠팡하고 이제 이마트가 예전에는 카테고리가 공산품하고 식품으로 차별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 공산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제3자 거래 시장을 두고 빅3가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네이버하고 이마트도 예전에는 공생관계였는데 네이버의 그 3자 거래 시장을 또 이마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연한 공산관계가 아니라 긴장과 협력관계가 같이 가는 이런 시장이 됐다. 그래서 그동안은 각자 영역을 구축한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3자 거래, 오픈마켓, 가장 큰 시장, 하지만 마진하지 않는 시장, 이 시장을 두고서 새 회사가 피 터지는 그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몬, 이메프, 뭐 이런 11번가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뭔가 자기 어디에 이렇게 그 갈지를 빨리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합집산, 합종 연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퀵커머스는 약간 이제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끝까지 가보는 거죠. 30분 배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30분 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배송 비용이죠. 그죠? 그 배송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지금은 다 공짜로 해줬었지만 네. 이게 그런 마케팅 포인트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싸움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퀵커머스까지 도입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용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과연 그 배송비를 갖다 그러면은 이게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공짜로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퀵커머스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아마존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5%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익 구조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 정도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시장 재편의 시기는, 그 시장 재편의 숫자 자체는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거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LG 사회건강이나 클리오 같은 업체들이 쿠팡에서 빠져나와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너무 이렇게 가격 후려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 업체들은 가격 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쿠팡이 가끔씩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싸게 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재고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류 공간이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화장품은 또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그럼 막 올리브영에서 가만히 안 있죠. 클리오한테 가가지고서 클리오한테 야, 너 지금 쿠팡에서 이렇게 싸게 팔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니? 막 항의한단 말이죠.
클리오는 이제 그러면 놀래가지고서 쿠팡한테 야, 너 그렇게 팔면 우리 더 이상 물건 못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쿠팡에서. 네. 그런데 그런 거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말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없어야 돼요. 쿠팡이 아니면 물건을 팔 데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아직은 그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구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시기가 오진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이제 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철저하게 중국 시장이다. 네. 예, 국내에는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선진국으로 가면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20만 원 주고서 크림을 산다? 네. 점점 더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서 차라리 피부과에 가서 한번 이렇게 케어를 받는 게 낫지 그렇게 크림을 갖다가 3, 40만 원 주고서 사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 철저하게 의존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은 계단식으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요. 올해, 내년, 후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가 많이 정상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실적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무튼간에 중국 소비로 인해서 한 단계 이제 실적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스픽이나 주가가 한 6월 달까지 괜찮았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좀 완화가 된다. 지금 색조 화장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마스크 다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접종률 이제 뭐 한 7, 80%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좀 재행동 제약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연도 2023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되게 커요. 네. 그렇죠. 아모레퍼스픽, 화장품 LG생활건강이나 면세점이 이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서 정상화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 소비자들도 해외 나가면서 또 가격을 싸게 또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면세점 채널이 정상화되면서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장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네. 브랜드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을 엄선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 밸류체인상의 온라인화의 영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유통업체들이 가장 타격이 컸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하게 되면 브랜드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냥 직구몰에서 사는 거, 해외 직구몰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의 자체적인 몰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사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그런 게 형성이 되냐고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판매 수수료.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가 30%가 넘어가거든요. 30%가. 그리고 백화점이 30% 초반이고 대형마트가 25%에서 30% 정도거든요. 오픈마켓이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유통업체한테 내야 돼요. 브랜드 업체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려면. 근데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데는 뭐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 정확한 건 제 판매 수수료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는 판매 수수료가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해피한 거예요. 브랜드 업체들은 싸게 물건을 팔아도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유통업체들의 설 자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백화점에서 쇼핑한다 해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근데 모두가 화장품을 사고 그리고 옷을 사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치가, 자기에 대한 경험이 이게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통계적으로 내가 지금 설화수를 우리 어머니가 설화수 찾는데 아모레퍼스픽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슈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자기의 경험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는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 내 아이디어가 정말 의미가 있었다. 그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뭐 백화점도 그렇게 잘 가지도 않고요. 대형마트 그렇게 잘 가지도 않고
철저하게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숫자를 많이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2014년, 15년도에 화장품이 엄청나게 이제 떴거든요. 여자 펀드 매니저들이 의외로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설화수가 아니거든요. 설화수병 너무 안 내 이뻐 이게. 경험상 아니니까. 병이 너무 안 이뻐. 이 병을 내 화장대에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을 못 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 매니저들은 와 이제 뭐 또 중국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예. 그래서 경험은 항상 이게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만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있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우리가 그 유통업종, 화장품 업종은 타격이 커요. 그래서 주가가 가다가 지금 다 멈췄거나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중립이에요. 제 투자 의견은 기본적으로 중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말고 네. 하반기는 그럼 철저하게 트레이딩, 그러니까는 한 15에서 15% 수익 내면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거 들 수가 있겠죠.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근데 실적은 좋고, 네.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를 해가지고서 EPS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건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호텔신라 같은 그런 네. 면세점 업체, 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이 화장품 브랜드력이 중국에서 높은 업체들 지금 주가 많이 내렸거든요. 이거는 물류의 문제 때문에 주가 내린 거지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투자의 핵심 포인트 대중국 브랜드력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내렸을 때가 오히려 장기 투자한다는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저가의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LG생활은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강연과 Q&A 진행해 주신 우리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